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두 개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유가는 하락하고 있죠. 특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후 유가 하락폭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많이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원유 수요가 줄고 있는 게 이유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다른 중동 지역과 달리 산유국이 아니어서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서 전쟁이 일어나도 유가는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주어를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은 좀 달라지죠. 세븐 시스터즈, 영국의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많이 좋아하는 그 해안에 있는 그 언덕, 7개 언덕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세븐 시스터즈가 또 더 유명한 건 세계 7대 석유 메이저를 지칭을 합니다. 이 석유 메이저 회사는 다 어떻습니까? 유대인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영국 BP를 제외한 6개 석유 메이저는 모두 유대인 자본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큰 엑손모빌, 그리고 스탠더드, 걸프는 미국의 유대인 자본이죠. 록펠러 가문이 가지고 있고요. 유럽의 로열 더치 쉘은 유럽의 유대인 자본인 로스차일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텍사코, 이런 쉐브론이나 칼텍스 이런 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건 노리스 가문이 가지고 있죠. 이런 6개, 7개 중에 6개는 유대인 자본이라는 거고요. 영국의 BP도 원래 영국의 국영 기업이었지만 민영화 단계를 거치면서 유대인 자본도 들어갔고 많은 어떤 제휴 사업을 합니다. 유대인 자본과 상당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전쟁 중 국제유가가 떨어졌습니다. 여기가 텍사스 지역 기름값인데 2.8, 이게 보름 전의 가격이었고요. 지금도 평균 가격은 2.89 하는데 싼 데는 2.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갤런당 2.5니까 갤런이 3.7에서 3.8리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1리터당 600원이 좀 넘는 600~700원 정도 되는 가격이라는 거죠. 그만큼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전쟁 중 국제 유가가 떨어지는 기현상이 유대인이 보유한 세븐 시스터즈와 전혀 무관하다, 관련이 없다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석유를 팔고 공급하는 게 결국 석유 메이저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유대인의 힘은 오일 메이저 외에도 미국 내 주요 은행, 빅테크 이런 쪽도 유대인 자본이 만든 게 많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페이스북, 골드만삭스 이런 게 다 유대인 자본이라는 거죠. 이렇게 확대해도 유대인의 힘은 어느 곳 하나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예술,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유대인의 파워를 느낄 수 있는 일정들이 이번 주에도 즐비합니다. APEC, 아시안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는 미중 정상회담으로 주목을 끌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숨은 주인공은 유대인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원래 경제인 회의잖아요. 정상회의도 하지만 거기에 대부분이 유대인이다라는 거고요. 또 유가 하락으로 다시 진정이 조금 되고 있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CPI 뒤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대 석유 메이저, 세븐 시스터즈, 이게 유대인 자본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는 17일이 미국의 셧다운 데드라인이잖아요. 이 셧다운 협상에도 유대인 출신 정관계 인사들이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의 어떤 파워가 세다라는 거죠. 이런 유대인의 생태계, 유대인의 파워를 중심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과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15일에 미국 시간으로 15일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중 대면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있었던 지 1년 만이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은 2017년 이후 6년 만입니다.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과 플로리다에서 만났었잖아요. 6년 만에,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이 1년 만에 열리는 그 이유는 미중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도전자도 많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설문조사에도 밀리잖아요. 여론조사에도 밀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리스크를 줄이는 게 최대 현안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많이 줄고 있잖아요. 여기서 대만도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대만에서도 남중국해에서도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외교적, 군사적 리스크가 너무나 커지죠. 그래서 바이든은 외교의 달인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치명타를 받는 거겠죠. 즉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 실패로 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뭘 1번 현안으로 내세운다? 미중 군사소통 채널 복원을 1번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이 미중 정상회담을 하는 1차 목적입니다. 올 2월에 중국의 정찰 풍선 사건이 있은 이후에 미중 관계가 냉랭해졌죠. 그리고 낸시 펠로시 전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중국의 신경을 건드리면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군사통신선을 잘라버렸습니다. 이 현 상황에서 남중국해 대만 근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미국 입장에선 중국 어느 쪽 사람하고 군사 지휘라인하고 연락할 방도가 없습니다. 미국 관리들이 상당히 답답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담당자, 나의 카운터 파트너를 찾기가 되게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재무장관 회담하고 국방장관 회담하고 이런 회담을 할 때 가장 일본 현안이 나의 카운터 파트너를 찾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진핑 3기 체제 이르면서 조금씩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찾는 게 상당한 큰 일이라고 합니다. 이걸 지금 실무회담을 재개하면서 찾고 있고 정상회담 하면서 군사 채널까지 복원한다라는 거죠. 경제 채널, 대화 채널은 복원했지만 군사 채널 복원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미중 정상회담에 미국이 갖는 1번 현안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 좀 더 압박을 해달라. 그리고 또 러시아의 무기를 보급하고 있는 북한을 좀 더 하지 말라라고 압박을 해주길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중국에 미국 국채 매도를 좀 중단을 해달라. 계속해서 국채 보유량을 중국이 줄이고 있잖아요. 미국 중앙은행 다음으로 큰 손이 미국 국채의 큰 손이 중국입니다. 계속해서 줄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미국 국채 가격 하락, 국채 금리 상승이 되고 있으니까 이걸 좀 막아달라는 건데 이미 요구를 했는데 중국이 퇴짜를 놨습니다. 이번에 좀 실무 논의가 잘 됐다라고 한다면 이게 성사가 될 수도 있겠죠.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어떤 선물 보따리,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미중 대화를 이끌고 있는 양대 축이 미국에서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그리고 제네디 옐런 재무장관입니다. 정치 외교안보는 블링컨, 경제는 옐런입니다. 이 두 사람 다 뭐다? 네, 유대인 출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중 대화의 핵심 결정관자가 유대인이다라는 거고요. 미국은 군사를 상당히 중시하고 있고요. 중국은 뭡니까? 발등에 떨어진 불이 경제입니다. 뭐 경기 침체, 부동산 시장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뭐 기업들도 많이 파산을 하고 있잖아요. 최근 25년간 없던 일입니다. 저성장도 걱정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 유치는 그냥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매년 투자액이 늘었는데 올 들어서 중국의 해외 투자 유치액이 1년 전보다 34%나 줄어들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통계가 이렇고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반토막이 났겠죠. 시진핑 주석은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본인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 유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떻게 보면 미중 정상회담 못지않게 미국 재계 인사들과의 만찬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인사들의 상당수가 뭐 금융, IT, 뭐 오일 메이저 다 유대인이다라는 거죠. 그런 유대인들 중심으로 한 미국 주요 CEO들을 시진핑 주석이 만난다라는 거죠. 미국 상공회의소, 외교협회, 아시안 소사이어티가 공동으로 주관하는데 이 행사의 참가비가 일단 1인당 $2,000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360만 원 정도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한 테이블을 아예 그냥 차지하는 거 하고 시진핑 주석이 앉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헤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그 좌석 한 개 값이 $40,000, 우리 돈으로 5천만 원이 넘을 거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뭐 명시적으로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 거니까 이 티켓 사세요라고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다만 오직 한 명의 중국 고위 관료가 주요 연설을, 키노티 스피치를 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시진핑 주석이겠죠. 그래서 중국은 이번 에이펙에서 미중 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로부터 미중도 할 거고 뭐 일본이랑도 하려고 하고 한국도 지금 하려고 하고 EU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국가들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성과를 얻어내는 것도 시 주석에게 상당한 어떤 중요한 핵심 사안이라는 거죠. 경제가 된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미국은 군사, 중국은 경제를 최우선 협상 과제로 내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이외에 양국은 다른 사항을 또 추가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미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는 북한의 압박,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중국은 상당히 중요하죠. 대만 문제이죠. 이게 바로 차잉엔 대만 총통과 미스터 대만인 주식회사 타이완인 TSMC의 모리스 창 회장입니다. 지금 현재 총통인데 중국 눈에 가시죠. 그래서 중국은 친중 노선을 표방하는 야당이 내년 1월에 있는 총선에서 이기길 바라고 있고, 미국은 현재 여당이 이기는 게 좋죠. 친미 노선이니까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최소한 미국이 대만 정치에, 대만 선거에 중립은 유지해 주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게임 체인저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의 본질을
바꿀 만한 돌파구는 없다라는 거죠. 반도체 AI 같은 첨단 산업에서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규제가 완화될 수 있겠습니까? 일부는 될 수 있어도 전면적으로 완화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중국도 마그네슘, 갈륨, 흑연 수출 통제하고 있는데 이런 희토류 수출 통제를 전면적으로 풀겠습니까?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어 힘들다라는 거죠. 다만 현재 상황보다 악화되는 걸, 전쟁에 준하는 그런 유사시 상황으로 가는 걸 막는 상황 관리는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중 대화는 계속 해 나가겠다는 정도의 원칙에만 합의한다 하더라도 다행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있고 이번 주에 또 큰 관심사는 역시 인플레이션입니다. 지난 1일에 FOMC가 열렸고 시장에선 긴축 종료, 나아가서 내년에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이런 기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이 힘을 얻으려면 인플레이션이 둔화돼야 됩니다. 그게 수치적으로 보여져야 되겠죠. 그게 14일 미국 시간으로 14일 오전 8시 반, 한국 시간으로 14일 밤 10시 반, 서머타임이 해제돼서 14시간 차이가 나죠. CPI가 나오는데 일단 헤드라인 CPI는 상당히 완화됐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집계한 전문가 패널 예상치는 전달 대비 0.1%, 1년 전보다 3.3% 상승으로 추산을 하고 있죠. 전달에 얼마였습니까?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3.7이었으니까 3.7에서 3.13으로 가면 좀 많이 둔화된 거겠죠. 좀 상당히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보수적으로 보는 클리블랜드 연인 집계하는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도 CPI가 3.1, 헤드라인 CPI를 3.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유가 하락, 국제 유가 하락에 큰 기여를 한 거죠. 국제유가는 이렇게 지금 보는 것처럼 검은 게 브렌트유고 아래 게 텍사스산 원유인데 지난달 초에 하마스 전쟁 10월 7일에 있었죠. 이때 막 오르다가 일주일 후부터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잠깐 오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것보다 미국의 휘발유 소매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국제유가가 떨어진 것보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전쟁으로 인해서 기름값이 올랐다라고 한다면 미국 내 여론이 어땠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또 어땠을까요? 미국인들이 갖는, 전 세계인 사람들이 갖는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됐을까요? 상당히 더 부정적으로 바뀌었겠죠. 미국 사람들에게는 자가용 자동차가 신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없으면 맨발로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다니기 힘들다라는 거죠. 기름값은 가장 중요한 체감 물가 지표입니다. 최근 한 달 새 기름값이 폭등했다라고 한다면 미국 내 반유대인 정서는 더 커졌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이 오일 메이저들이 이런데 조금은 좀 연루 관여돼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다만 헤드라인 물가는 괜찮은데 문제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근원 물가입니다. 근원 CPI는 전달보다 0.3%, 1년 전보다 4.1% 상승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달과 같다라는 거죠. 전혀 둔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목표치가 2%인데 근원 CPI는 여전히 4%니까 고금리는 오래 가야 되고 금리 인하는 꿈도 꾸지 말라라는 파월 의장의 말이 맞는 거죠. 만약에 예상보다 근원 CPI나 헤드라인 CPI가 더 둔화된다라고 한다면 증시에는 호재로 당연히 작용을 하겠죠. 또 하나의 또 이슈가 등장한 게 뭡니까? 미국의 신용등급입니다. 무디스가 지난 주말에 미국의 신용등급은 최고 등급으로 두고 AAA로 또 두고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렸습니다. 이건 바로 신용등급을 내리는 어떤 예고편이 될 수도 있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무디스가 어떤 회사입니까? S&P는 2011년에 이미 미국 신용등급 최고등급 AAA에서 AAA에서 AA 플러스로 내렸고요. 그리고 피치는 올해 들어서 그걸 내렸습니다. 무디스는 최고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신용등급 전망치를 내렸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경고등이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미국의 재정 리스크, 살림살이가 좋지 않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재정 적자가 커지니까 미국의 국가부채가 커지고 그게 1인당 미국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1인당 빚, 가구당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줄이기 위해서 지난달에 내년 예산 처리 시한이 지난 9월 말이었는데 그걸 앞두고 미국 의회가 상하원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서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예산안의 또 데드라인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났습니다. 45일이 이번 주 금요일 17일에 돌아옵니다. 그 전까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거나 내년 본 예산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셧다운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누구죠? 마이크 존슨 미 하원 의장입니다. 친트럼프 인사죠. 하원의 다수당이 공화당입니다. 이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하나의 안을 냈습니다. 그게 바로 2단계 임시 예산안입니다. 보조금이 많은 국방, 보훈, 농업, 교통,
주거 이런 관련된 부처에서는 일단 급하니까 1월 19일까지 예산을 책정하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정책적으로 중요한 국무, 법무, 상무, 노동부 같은 부처들은 2월 2일까지 내년 2월 2일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을 통과시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 임시 예산을 내놨는데 민주당이 받아들일까요?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원이 받아들일까요? 백악관이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백악관과 민주당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과 이스라엘 지원 예산은 패키지로 통과시키자라는 그 안이 존슨 하원 의장이 내세운 예산안에 들어가 있지 반영돼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원에서 통과되더라도 상원에선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죠. 그걸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 척 슈머 미국 상원 원내대표, 미국 상원 대표입니다. 이 사람도 당연히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이 셧다운 협상을 어떻게 이끌고 있는, 결정할 수 있는 핵심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번 주가 어떤 주입니까? 다음 주면 미국의 추수감사절, 땡스기빙데이입니다. 최대 명절이죠. 이걸 앞두고 미국 연방정부가 문 닫는다, 셧다운에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각종 보조금 못 받습니다. 이런 명절 앞두고 보조금 못 받으면 연금 못 받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비난 여론, 비판 여론에 직면을 하겠죠. 그래서 최소한 민주당과 공화당은 나 때문은 아니야, 우리 때문은 아니야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고요. 나아가서는 셧다운을 피할 수 있는 또 다른 합의점, 임시 예산을 또 통과시킨다거나 아니면 본 예산까지는 힘들겠지만 임시 예산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보면 미중 정상회담이 커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얼마나 상쇄할 수 있을지, 해빙 모드로 전환할 수 있을지가 1차 관전 포인트고요. 인플레이션과 셧다운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 커질지 작아질지 합의될지, 이에 따라서 증시와 채권 시장이 요동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막강 파워인 유대인의 행보가 어떤 변수로 작용하는지를 보는 것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나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